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이 한 문장을 남기고 별로 돌아가 버린 소년, 어린 왕자를 기억하시나요? 그토록 소중하다고 말하던 것들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린 왕자를 마지막으로 언제 읽으셨나요? 어릴 적에 혹은 젊었을 때 읽었던 그 책이 50대가 된 지금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사는 동안 참 많은 일을 겪었죠. 일에 치이고 가족을 돌보고 때로는 크고 작은 상실과 아쉬움을 지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아이 같았던 시선은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어린 왕자를 다시 펼쳐보면 잊고 있던 순수함과 진심이 살며시 고개를 듭니다. 안녕하세요. 책TV 편집장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작가인 생텍쥐베리 이야기, 그리고 그 유명한 보아뱀 이야기부터 어린 왕자 중요 장면을 함께 살펴보며 왜 50대의 이 책이 더 큰 울림이 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이가 들어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 있지요. 오늘은 그 소중한 깨달음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졸리시면 주무시면 됩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인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난 그는 작가이자 비행기 조종사로 활약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어린 왕자, 남방우편기, 야간 비행 등이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정찰 비행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4년에 실종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의 행적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생텍쥐베리는 하늘을 날며 바라본 세상,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작품에 담았는데요. 특히 어린 왕자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랑, 우정, 책임에 대한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 이 이름은 어린 왕자의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실종이라는 안타까운 사건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1944년 7월 31일 2차 세계대전 중 정찰 임무를 띠고 비행기에 올라탄 그는 그날 이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행기가 어떻게 추락했는지, 정확한 위치가 어디였는지조차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죠. 살아생전 그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세상과 인간에 대한 사색을 작품에 담아냈는데 정작 본인 역시 하늘로 날아올라 영영 돌아오지 못한 채 하늘의 미스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어린 왕자의 결말을 떠올리면 이 작가의 마지막 역시 기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어린 왕자는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사막 어딘가에서 별로 돌아가겠다며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리죠. 만약 언젠가 내가 별을 바라보다가 내 웃음소리를 듣게 되면 그게 바로 내가 그 별에 살고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의 이 말처럼 생텍쥐페리도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마친 뒤 별들 사이로 숨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고 오래도록 상상하게 됩니다. 나를 찾아볼 수 없다면 그저 밤하늘을 올려다봐. 그러면 너는 별 너머에서 들려오는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테니까. 언뜻 보면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한 것 같은 이 대사들이 작가의 미스터리한 실종을 떠올릴 때
한층 더 애틋하고 신비로운 여운을 남깁니다. 하늘에 대한 끝없는 동경을 품었던 파일럿이자 작가였고 세상 모든 어른들을 향해 잃어버린 순수함을 다시 되찾으라고 말했던 그가 결국 자신도 마지막 순간에 하늘로 돌아갔다고 믿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어린 왕자의 결말은 작가 생텍쥐페리의 수종과 절묘하게 맞물리며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참으로 운명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1943년에 미국에서 처음 출간되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짧은 동화책이지만 읽어보면 어린 소년의 여행담 속에 삶의 철학과 사랑, 책임의 의미가 가득 담겨 있죠. 이 작품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릴 적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이 있는 메시지들이 숨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인생의 수많은 경험들을 해볼수록 어린 왕자가 남긴 말들이 뜻밖의 울림을 안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막으로 가볼까요? 이야기는 조종사였던 화자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가 6살 때 읽었던 책 속 그림에는 보아뱀이 맹수를 통째로 삼키는 모습이 인상 깊게 나와 있었지요. 호기심 많은 아이였던 그는 그걸 직접 그려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모습을 그려서 어린이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건 모자랐니? 어른들은 전부 이렇게 말했고 아이였던 조종사는 자신의 상상력을 알아주지 못하는 어른들에게 서운함을 느낍니다. 시간이 흘러 그가 어른이 된 뒤 조종사가 되어 사막을 비행하다가 엔진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고 맙니다. 식량과 물은 얼마 남지 않았고 무더운 사막에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엄습하던 그때 한 작은 소년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하죠.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황당하지만 예전 그 보아뱀 그림을 무시당한 기억이 떠올랐기에 이번에는 아이의 말을 들어보려 애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양을 그리다 결국 상자를 그려주며 여기에 내 양이 들어있어 라고 말하자 그 소년, 바로 어린 왕자는 기뻐하며 그걸 받아들어요. 사막이라는 극단적 공간 속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도 양을 그려달라는 요구를 하는 어린 왕자를 만난 건 조종사에게도 잃어버렸던 순수함을 되찾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독자로서도 나는 혹시 주변에 누군가가 보아뱀의 그림을 내밀 때 그저 모자처럼 치부해버리진 않았나 하고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어린 왕자의 독백이 단순한 대사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동심과 상상력을 일깨우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어린 왕자가 살던 곳 바로 B612번 소행성입니다. 이 별은 워낙 작아서 어린 왕자가 아침에 눈을 뜨면 곧바로 화산을 청소해야 하고 어느새 자라나는 바오바브 나무 싹을 뽑아내야 했죠. 조금만 게으름을 피우면 그 나무들이 별을 통째로 파괴해버릴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B612번이라는 이름은 사실 예전에 한 터키 천문학자가 이 별을 발견하고 학회에서 발표했던 자료에서 유래합니다. 처음에 그 학자는 터키의 전통 복장을 입고 발표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복장이 이상하다 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발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훗날 같은 학자가
서양식 양복을 입고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발표하자 그제서야 '아 그런 별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대목을 들을 때 어린 왕자는 어른들의 그런 편견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죠. 마치 모자만 보았던 그들의 좁은 시선처럼 어른들은 겉모습과 형식에 지나치게 집착하니까요. 여기서 어린 왕자가 던지는 메시지가 은근히 날카롭습니다. 외양이나 틀에 사로잡혀서 진짜 중요한 발견을 놓치지는 말아야 한다. 어린 왕자가 살던 별 B612번 소행성에는 두 가지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오밥 나무, 그리고 또 하나는 장미꽃이죠. 먼저 바오밥. 이 나무는 싹일 때 뽑아내지 않으면 엄청난 뿌리와 줄기로 별 전체를 뒤엎어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매일 아침 바오밥 싹을 찾아 뽑아내야 했어요. 바오밥 작은 싹일 때 뽑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게 돼. 이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문제들을 그때그때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훗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장미꽃. 어린 왕자는 이 장미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장미는 까다로운 말투와 태도로 어린 왕자를 힘들게 했어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고 결국 어린 왕자는 깊은 서운함을 안고 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장미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음을 뒤늦게 깨닫게 됐죠. 난 그 꽃의 말들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어. 우리는 가까운 이들에게서 느끼는 조그만 서운함을 종종 크게 키워버리곤 합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이일수록 작은 말 한마디가 더 깊게 꽂히니까요. 장미꽃 에피소드는 소중한 것을 잃고 난 뒤에야 정말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인간관계의 묘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이 살던 별과 장미꽃을 뒤로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6개의 별을 방문하게 되죠. 그곳에는 6명의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별 왕. 어린 왕자가 도착하자마자 왕은 "넌 내 신하가 되어야 해" 하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곳엔 정작 신하가 될 사람도 없고 그의 명령을 들어줄 존재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권위욕에 사로잡혀 있지만 사실은 혼자뿐인 외로운 인물인 왕만 있을 뿐이죠. 어린 왕자는 그를 떠나 다음 별로 향합니다. 둘째 별, 허영쟁이. 나를 칭찬해줘. 그는 이 말만 반복합니다. 어린 왕자가 왜 칭찬을 해야 하는지 묻자 난 멋지니까 너도 그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대답합니다. 어린 왕자는 다른 이의 반응에만 의존하며 스스로를 진정으로 돌보지 못하는 이 허영꾼의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 이상해. 그리고 셋째 별로 향합니다. 세 번째 별에서 만난 어른은 술꾼입니다. 방 안에서 계속 술만 마십니다. 어린 왕자는 묻습니다. 왜 술만 마셔요? 부끄러워서 마셔.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부끄러운 이유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 때문이라니. 완전히 악순환이죠. 문제에서 벗어나기보다 숨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린 왕자는 슬픔을 느끼며 네 번째 별로 향합니다. 네 번째 별엔 사업가가 있습니다.
별을 셀 수 없이 많이 소유했다고 말하며 이 별들은 모두 내 것이라 우깁니다. 어린 왕자는 별을 어떻게 소유하죠? 라고 묻습니다. 내가 별들을 세며 목록을 다 만들었으니 모두 내 거지 라고 대답합니다. 이상합니다. 별이란 게 어차피 셀 수 있다고 해서 소유가 되는 게 아닌데도 그는 열심히 숫자를 늘어놓으며 만족해합니다. 어린 왕자는 또 이 별을 떠납니다. 그리고 5번째 별. 여기에는 열심히 일하는 가로등지기가 있습니다. 별이 빠르게 자전해서 몇 분마다 밤과 낮이 번갈아 찾아오는데 그는 하루 종일 가로등을 켰다 껐다 해야 하는 인물입니다. 너무 바빠서 잠시도 쉴 수가 없고 조리 있는 대화조차 어려워하죠. 명령이 바뀌지 않으니 나는 그냥 이 규칙을 따라야 해 라며 끊임없이 껐다 켰다만 반복합니다. 어린 왕자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충실하긴 하지만 과연 행복할까? 그리고 그 별을 뒤로 합니다. 어린 왕자가 도착한 마지막 별 6번째. 거기에는 지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니 직접 탐험은 안 해. 대신 내가 가서 보고 와.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지리학자인데 직접 탐험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나요? 어린 왕자는 묻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음에는 대꾸도 안 하고 책상 앞에서 열심히 지도만 그립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린 왕자는 지나온 6별을 돌면서 계속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군 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왕자의 눈에는 이상한 어른들로 보이는 이 모습들이 사실은 현재 우리 사회나 개인의 다양한 단면이기도 하죠. 왕에게선 권위주의와 외로움, 허영정이에게서는 인정욕구, 술꾼에겐 도피와 자기 혐오, 그리고 사업가에겐 물질에 대한 집착, 가로등지기에는 무의미한 순종, 그리고 지리학자에겐 행동 없이 지식만 좇는 탁상 공론.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왕처럼 내가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어 라고 하며 속으로는 쓸쓸해하진 않는지, 술꾼처럼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회피를 택하진 않는지, 사업가처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만 집착하고 있진 않은지, 이 장면들을 읽거나 들을 때마다 나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고 조금 더 솔직해지고 싶어집니다. 여러 별을 돌며 이상한 어른들을 만났던 어린 왕자는 마침내 지구라는 크고 푸른 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정원에 가득 핀 장미꽃을 보며 충격을 받죠. 내가 살던 별에 있던 장미가 유일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많은 장미가 있었다니. 그러다 한 여우가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길들인다는 건 서로에게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는 거야. 어린 왕자는 길들인다는 말을 처음 듣고 낯설어합니다. 그러자 여우는 천천히 설명을 하죠. 우리가 마음을 열어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서로는 더 이상 많은 것 중 하나가 아니라 서로에게 하나뿐인 존재가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여우는 말합니다. 내가 날 길들이면 난 너에게 유일무이해지고 너도 내게 유일무이해진단다.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은 서로 간에 책임이 생긴다는 뜻이라고 말해줍니다.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어. 어린 왕자는 이 말을 듣고 자기 별에 있던 장미꽃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새삼 깨닫게 돼요. 많은 장미 중 하나가 아니라 그 꽃을 가꾸고 보살핀 자신의 장미였던 거죠. 이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구, 반려동물 등 한 번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살기로 한 존재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주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니까요. 여우와 헤어지며 어린 왕자는 자기 별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장미꽃이 사실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꽃이었음을 알았으니까요. 어린 왕자는 사막에서 목이 마른 채 헤매이는 조종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둘은 우물을 찾으러 다닙니다. 어느 날 꿈결처럼 우물을 발견합니다. 이 삭막한 사막에 우물이 있던 거예요. 우물에서 물을 함께 마시며 그들이 느끼는 기쁨은 직접 찾아 헤매고 애써 얻어낸 결과이기에 그 한 모금이 더없이 소중하다는 걸 느끼죠. 이때 어린 왕자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알지 못해. 가게에서 만들어진 물건만 사길 원하니까 라며 우리가 살아가는 편의주의적 세상을 조용히 꼬집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라고 말하죠. 사랑이나 우정, 책임감 같은 것들은 물건처럼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지탱해주는 근본임을 일깨웁니다. 결국 어린 왕자는 별로 돌아가기 위해 사막 어딘가에서 뱀에게 몸을 내맡기고 사라집니다. 이 장면은 겉보기엔 이별처럼 보이지만 어린 왕자가 여전히 별에서 웃고 있을 거라는 애틋한 여운을 남겨요. 내가 별로 돌아갔을 때 내가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내 웃음소리를 듣는다면 그건 내가 거기서 웃고 있기 때문이야. 이 말 한마디는 작가 생텍쥐페리의 실종과도 겹칩니다. 그 역시 어린 왕자처럼 별이 된 게 아닐까요? 조종사는 결국 어린 왕자가 정말로 별로 돌아갔는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밤하늘의 어느 별을 볼 때마다 그 소년의 웃음이 들리는 것만 같다고 고백하죠. 그렇게 어린 왕자의 결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생각하게 만드는 여운을 남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문장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건 왜일까요? 물질적인 것을 많이 성취해봐도 결국 우리 마음을 진짜 움직이고 돌봐주는 건 사랑, 우정, 그리고 책임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닐까요? 이렇게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왕자와 장미, 여우, 그리고 조종사. 책 속에서 만난 이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관계와 감정들을 대변하고 있는 듯합니다. 혹시 인생 한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감동이 없구나 라고 느끼신다면 이 작품을 다시 펼쳐보기를 권해드려요. 어릴 적에 그냥 스쳐갔던 대사들도 새삼 가슴을 울릴 것입니다.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어. 이 말을 곱씹어보면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사랑과 우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 테니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던 어린 왕자를 다시 한번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책TV 편집장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제 처음으로 편집한 영상이었습니다. 말도 더듬고 씹히고 참 엉망진창이었죠.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발전하는 책TV가 되겠습니다. 저의 50대 중반에 시작하는 제2의 인생 북튜버의 도전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많은 응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